새누리당이 비대위와 혁신위 등의 문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야권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손학규 전 고문이 새 판, 새 그릇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정치 재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 정치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 가지고 재미를 봤으니까 이 양반은 새로 판을 짜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번 총선 때 이제 많은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손 전 고문을 향해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관여하기 좀 애매하다. 이미 정치를 떠났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뒀단 말이죠. 지금 와서는 조금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도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그때 더 단행을 했어야죠. 단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유일하게 남은 기회라면은 김종인 대표 어떻게 손을 잡고 그 당에서 다른 새 판을 짜본다는 건데 글쎄요. 김종인 대표는 개헌을 주장하는 분이니까 이 손학규 고문은 그 개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분에게 유일하게 남은 어떤 그 기회라면은 개헌뿐인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즉 어떻게 보면 개헌 카드를 같이 잡고 들어가야 무언가가 될 것이다. 명분이 있죠. 네. 그렇지 않으면 명분을 만들기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손학규 전 고문을 향해서 과거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혁신위원장 카드로 손학규 전 고문 얘기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람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손을 잡아야 된다. 이제 새 당에서 러브콜을 아닌 러브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실제 러브콜이냐? 또는 딴 당으로 가는 거를 견제하는 거냐, 그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워낙 인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더불어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력한 대권 후보가 딱 한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그래서 손학규 고문을 그 대열에다 하나 집어넣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당에 갔을 경우에는 아마 거기는 대권 주자로서 영입되는 걸로 생각하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대권 주자를 누가 영입을 합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도 만약 이제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현 시점에 상당히 고민이 되겠군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자기가 만들어놔야죠. 남이 만든 데 가서 남이 등에 업혀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고문이 많은 주목을 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뭘 해볼 수 있겠느냐. 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 새로 짜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정치판이 새로 짜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대권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을 자기가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미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또 애매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총선을 앞두고만 움직이죠. 지금까지 거의 지금 유일하게 커다란 정계 개편이 있었다면은 1990년 그 3당 합당인데요. 그거는 그 대통령이 관련이 됐고, 그리고 또 YS, 또 JP 이런 정치 거물들이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거니까 정말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그 선거를 거의 2년 앞두고 그렇게 커다란 정치적 빅뱅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때까지 한 번도 성공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거를 오랫동안 앞둔 상황에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 네.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올라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또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네. 뭐 앞서 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네.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이미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상 이미 반기문 사무총장을 거의 다 염두에 두고 이제 판을 새로 짠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지금 여당한테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저런 조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마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가 더 큰 것 같고요. 네. 또 뭐 10년 주기로 이렇게 좌파 우파가 정권을 나눠 갖는다는 걸로 보더라도 자기는 좌파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친박의 지지만 받고 대권을 도전한다? 그건 무모하죠. 네, 그래서 친박의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로서 도전하겠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친박만의 그거는 뭐 거의 실패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당을 통합하는데 뭐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네. 정말 친박 비박 다 할 거 없이 보수 유권자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이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분 한 번도 정치 안 해본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대망론, 즉 충청 대망론을 힘입어서 좀 더 그 힘이 세지고 있다라고 이제 옆에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청도만 가지고 되겠어요? 충청도만 가지고는 힘들죠.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뭐 영남하고 이게 다 합친다라든지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수 세력을 다 모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충청 대망론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보수 세력을 다 모아야 되는 거지 충청 대망론만 가지고는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습니다. 뭐 우리나라 25일 제주도 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이제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때 과연 뭐 할 거냐? 뭐 이런 관심까지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또 재단까지 만들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정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다 그런 재단들을 다 만드니까요. 자기 활동의 그 바탕을 깔기 위해서 그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니까요. 뭐 그것에선 하나 놀라울 것도 없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단을 해놔야지 딴 사람들이 사이비 재단이 못 생길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귀국을 하시면은 자기가 나가서 앉아있을 사무실 공간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축소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더 크게 생각하면은 뭐 대권을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정치 체제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조 자체가 또 반기문 총장의 지금까지 배경 자체가 그걸 할 만큼 그래 준비되어 있는 분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굳이 한다면은 이원 집정제 개헌이 되면은 이원 집정제 아래에서는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디어란 대통령이 되실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은 외교만 외치만 하고 내치는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개헌이 된다면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개헌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손학규 고문 역시도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고. 근데 김종인 대표 역시도 개헌 카드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사실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개헌을 얘기한 사람들은 워낙 많은데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그 간담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경제가 좀 안정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면 왜 개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문제가 없으면 바꾸려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개헌을 하기는 참 좋은 기회 같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반대하면 친박이 나설 수가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하죠. 근데 지금 개헌해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원 집정제라면요, 내각은 새로운 내각이 들어와야 되는 판이 책임을 좀 져야 나가야 새로운 된다. 내각이 들어와야 되는 판인데 이게 대통령 중심제니까 총선 패배하고 나서도 또 집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걱정되는 건 앞으로 거의 한 2년 남은데 2년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개헌이 돼야죠. 근데 네. 왜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헌 카드를 꺼내면 네. 모든 정치인들이 네. 개헌 얘기만 할 것이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경제 개발이나 어떻게 보면 정계 개혁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나 정말 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네.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협치한다고 그러잖아요. 협조의 정치라고 그럴까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던데 협박의 정치가 됐어요. 협박의 정치, 협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껄핏하면 협치 안 한다, 뭐 껄핏하면 뭐 한다. 뭐 오늘인가 어저께 어디 보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회를 다 싹쓸이해야 되겠다, 야당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대통령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 여대 야소에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여소 야대에서 뭐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힘들기는 마찬가지니까 여대 야소에서 안 된 것을 여소 야대에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개헌을 하고 그 대신에 그걸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한테 해달라. 그럼 나는 개헌을 내가 지지하겠다. 아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틀을 길을 짜야죠.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제가 두 분 얘기했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또 한 명이 계세요. 이제 정의화 의장인데 이제 임기가 끝나면서 이제 출마는 안 하겠다라고 하셔서 출마는 안 하셨고 그 대신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 즉 그것이 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첫째요. 국민들이 정의화 의장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사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의화 의장은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정의화 의장은 뭐라 그래도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서 과감하게 이 직권상정 같은 걸 해서 노동사법이라든지 경제활성화법 같은 걸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아마 정계는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워지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수 우파들이 결단력 있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 될 수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사실 TV에서. 국회 선진화법 유예 선언을 하고 법안 통과시켜라. 그것이 정의화 의장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얘기를 제가 TV에서 몇 번 했는데 내 얘기를 들으실 분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퇴임하면서 무슨 정치 연구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소 새한국의 비전, 네,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연구소 같은 거 만드시는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분의 대권 도전에 어떤 힘이 된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대권은 아니더라도 지금 손학규 전 대표 본문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세력이란 구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즉 새로운 제4세력 어떻게 보면 3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4세력이 될 수는 있습니까? 아니 되고 싶겠지만요.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움직이질 않을 거라고요. 국회의원이 이때까지 쭉 보면요. 국회의원이 움직인 적이 DJ가 탈당했을 때, 통일민주당 탈당했을 때, 또 민주당 탈당했을 때, 그런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보면은 거의 항상,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해요. 네, 그러니까
차기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고,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현역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현역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전에 뭐 이인재 씨도 탈당해가지고 뭐 국민신당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뭐 탈당해가지고 시대해봤자 다 실패했다고요. 네. 그 당시 2002년 박근혜 대통령 탈당할 때 그때 부총재죠. 탈당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당시 부총재도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이제 바로 끝났는데 정계 개편 그거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제 국민의당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차기 뭐 대권을 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영남 지역에 이제 인사들이 좀 필요한데 보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복당 신청서는 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애매하니까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새누리당 사람들 우리랑 함께 하자. 이제 국민의당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좀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내가 볼 때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거기 가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얻을 게 없잖아요. 얻을 게 없고 이분은 기회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어디까지나 자기 정치 기반이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복귀하는 게 정상적이죠. 오히려 국민의당으로서는요, 어느 한 특정한 정치인들 몇 명을 바라보기보다는 지난번에 이 선거에 성공한 가장 큰 원동력은 중도 보수가 지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보수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그리고 호남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좌충우돌 이리저리 다니는 거는 저는 국민의당이나 또는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보수 새누리당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비대위 만들었다가 혁신이 만들었다가 혁신형 비대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정진석 원내대표를 보면서 2년 전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상돈 의원도 영입한다고 그러다 실패하고 무슨 뭐 세월호 법안도 뭐 합의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이 상당히 커다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그걸 돌파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다. 그래서 커다란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렇다면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것이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를 놓쳐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근데 반드시 돌파를 한다면은 커다란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으면은 결국 뭐 또 그냥 희지부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 이영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